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3이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집안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마주한 배신과 그 후의 반전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3의 새색시였어요.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선을 본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 영수 씨는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했습니다. 아가씨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 구례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큰 자랑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셨죠. 순자야, 너 복 많이 받았다. 서울 시집 가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키가 작네. 우리 집안은 다 키가 큰데 너는 키가 얼마니? 내 어머니 162cm입니다. 그래, 요즘 처자들 치고는 작은 편이지. 시누이 두 분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았어요. 큰 시누이는 제 옷차림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고, 작은 시누이는 아예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게 올케야? 쭈그레한 게 별로네. 쉬 틀리겠어.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참았습니다. 시집가기 전부터 파란이 예상되는 결혼이었지만 이미 혼수도 다 준비했고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였어요. 결혼식 당일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200명이 넘게 왔는데 친정 쪽은 50명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을 토로하셨죠. 아니, 신부 쪽 하객이 왜 이렇게 적어? 친정이 시골이라 그런가 봐. 에이, 창피하게.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3일 예정이었던 제주도 여행을 하루 만에 끝내고 돌아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영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네. 뭐 그럼 당장 올라가야지.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하지. 그렇게 첫날 밤도 제대로 못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체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혼여행은 망쳐진 후였죠. 신혼집은 시댁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건물 다른 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올라오셨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순자야, 아침밥 차려. 내 어머니, 순자야, 설거지 좀 해. 내 어머니, 순자야, 청소 좀 해. 내 어머니,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둘이 있었죠.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하면 야, 전화비 아깝다. 시골에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죠.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어.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미숙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딸이네 아들 낳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겠어. 그리고 3일 후부터 저더러 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며느리가 누워만 있으면 안 되지. 딸 낳았으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산후조리는 겨우 일주일. 그마저도 시어머니 시중 들며 보낸 일주일이었어요. 2년 후 둘째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는 이번엔 꼭 아들이야라며 기대하셨어요. 저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예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 쓸데없이 딸만 둘이야. 며느리 복이 없어서 그래. 아들 하나 없으면 집안이 끊기는 거야. 남편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여보, 그게 내 잘못인가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말을 잘 안 하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술만 마시러 다녔어요.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순자야, 우리 집으로 이사와. 네, 어머니. 아버지 간호는 네가 해야지. 네,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각자 핑계를 댔어요. 나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나는 시댁에 있어서. 그럼 며느리인 네가 당연히 해야지. 시아버지 간호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고, 말씀도 못 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아버지 목욕하실까요? 5년간의 간호 끝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슬퍼했지만 정작 5년간 간호한 건 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그게 5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 인사였어요. 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시댁 식구들의 차별은 더 심해졌습니다. 큰 시누이 아들이 대학 입학하면 축하금 100만 원, 작은 시누이 아들이 군대 가면 위문금 50만 원. 하지만 우리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미숙이도 대학 붙었는데 딸은 그냥 시집이나 잘 보내면 되지 뭘. 그래도 같은 손주인데요. 아들 손주랑 딸 손주가 같아? 딸들도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할머니가 안 예뻐해? 그냥 할머니가 바쁘셔서 그래. 아니야, 오빠들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시잖아. 저는 딸들에게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대학 다닐 무렵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구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쌓여갔고 저는 딸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 좀 하려고. 그래, 당신이라도 좀 벌어야지. 나는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가고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 저녁 식사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딸들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순자야,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 어머니, 내일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뭐 아르바이트가 나보다 중요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빠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하루 일당 7만 원을 날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순자야, 시누이들 생일인데 밥해. 네, 어머니. 순자야, 김장철인데 김장 좀 해. 네, 어머니. 순자야, 명절인데 제사 준비 좀 해. 네, 어머니. 저는 그저 내 어머니만 반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미숙이가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3년 후 예진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 결혼식에도 불평만 하셨어요. 에이, 딸들 결혼식에 돈 쓰는 게 아깝다. 사위들은 별로네. 우리 집안에 득이 안 되겠어.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20년 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부인 환자분이 췌장암 사기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암 치료를 해봐야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진 남편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보, 물 좀. 네, 여기 있어요. 여보, 토할 것 같아. 잠깐만요. 대야 가져올게요.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오셨지만 간호는 하지 않으셨어요. 순자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시누이들도 가끔 들렀지만 5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올케 오빠 좀 잘 봐줘.
응, 너무 힘들면 간병인 쓰지 뭐. 간병인을 쓸 돈이 어디 있나요?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 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잔액을 확인해 보니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이 뭐예요? 아, 그거.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모르는 통장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 몰래 조금씩 넣어둔 거야. 왜요?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잖아. 나중에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쓸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무슨 말씀을? 당신이 평생 우리 집안 위해 희생한 거 다 알아. 근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어. 여보, 딸들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딸들이 어떻게 됐겠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제 말을 하기도 힘들어 하셨죠. 여보,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한테 못되게 굴 거야. 무슨 말씀을? 나는 다 알아.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당신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내가 없으면 더 심해질 거야. 여보, 당신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참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 통장은 당신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잘해줘. 고맙다고 전해줘. 2021년 2월 남편은 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5세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춘자, 너 좀 비켜봐. 우리가 상주야. 시누이들이 상주 자리에 앉더니 저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니, 제가 아내인데. 아내는 무슨 아들 낳지도 못한 게 상주는 뭔 상주야. 저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닥쳐. 내가 감히.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춘자야, 이제 재산 정리 좀 하자. 네, 어머니. 영수가 남긴 게 뭐가 있어? 이 집하고 예금이 좀 있습니다. 예금이 얼마야? 한 5천만 원 정도요. 저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우리 집안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져가야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제 명의예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이 산 집이잖아.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명예 이전해.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올케 우리 동생이 평생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올케 혼자 가지면 안 되지. 나도 애들 키워야 하는데 재산 나눠야지. 작은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올케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재산을 가지겠다고. 집도 내놔.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어요. 춘자야, 이 집 빨리 비우어. 춘자야, 예금 통장 내놔. 춘자야, 보험금은 당연히 우리 거야.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집으로 찾아와서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집 한 달 안에 안 비우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어머니, 제가 4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뭔 대수야. 남의 집 며느리 주제에. 저도 가족인데요. 가족, 아들 낳아야 가족이지. 결국 3개월 후 저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딸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호하던 그 집에서 짐을 싸는 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춘자야, 평생 쓸데없이 밥만 축 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큰딸 미숙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위는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눈칫밥 먹는 게 싫어서 방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나와서 밥 드세요. 아니다, 미숙아, 나는 괜찮아. 엄마, 왜 이러세요? 매일 울기만 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 예진이가 변호사 상담을 권유했어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엄마 억울하잖아요. 마지못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시댁에서 쫓겨났는데요. 제 사연을 다 듣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었나요? 집하고 예금이 좀 있었어요. 집이 누구 명의였나요? 제 명의였습니다. 그럼 그 집은 어르신 거예요. 시댁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명의 이전해 줬는데요. 강압에 의한 거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이 어르신 명의로 여러 재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통장만 5개에 총 4억이 넘고요. 부동산도 2개나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부인 몰래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 놓으신 거예요. 전부 부인 명의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내역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5개, 제 이름으로 된 상가 2개, 총 재산 가치는 7억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런 걸 남겨놓다니. 어르신 남편분이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당신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변호사가 시댁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강압에 의해 이전된 부동산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우리 재산 가로채려고. 어머니, 그건 제 명의 재산이에요. 뭐 내 재산 우리 아들이 번 돈인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 이 집안 은혜를 잊었어. 4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어머니, 제가 4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요. 뭐.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간호하고 딸들 키우고 그 40년이 은혜입니까? 내가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큰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우리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시누이 둘을 만났어요. 올케 그동안 미안했어. 네, 우리도 올케가 고생한 거 알아.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그게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 동생 재산인데. 영수 씨가 제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동생 돈이잖아. 형님, 저 이제 지쳤어요. 올케 우리한테 좀 나눠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결국 사과가 아니라 돈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형님들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올케.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 살 거예요. 형님들도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강압에 의해 넘긴 집을 되찾았고 시댁에서 가져간 예금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법원에서 만날 때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인의 의도가 명확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긴 것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야, 은혜도 모르는 년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딸들이 사준 화분들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4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딸들은 자주 찾아와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엄마,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그래, 좋지.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합니다.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며느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인간이에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는 이제 63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예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40년의 희생 끝에 얻은 자유.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누군가를 위한 삶도 소중하지만 나를 위한 삶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